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입니다. 약간 뜬금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려 SF 소설가이신 서윤빈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윤빈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조금 재밌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 우편함에 책이 한 권 왔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낸 겁니다. 근데 책을 보내겠다는 뭐 사전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이 왔어요. 그래서 까서 보기 시작했는데 책이 엄청 재밌는 겁니다. 이 책이 이제 수명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세계를 그린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영화 가타카라는 것도 좀 떠올랐고, 또 인타임 같은 영화도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꼭 뵙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사실 저는 소설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들이 너무 부럽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수정구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또는 뭐 건강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SF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론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서설이 길었습니다. 네, 서윤빈 작가님이시고요. 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서윤빈이라고 하고요. 한국과학문학상이라고 김초엽이나 천선란으로 유명한 상인데 저도 그 중에 놀랍게도 한 명이고요. 와. 그만큼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번 영원한 저녁의 연인들 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걸 목표로. 네, 이것도 0으로 시작하니까 영화화까지. 아, 영화. 제가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황혼의 느낌이 나는 햇빛이라든지 뭐랄까 우리 머릿속에 마치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것처럼 굉장히 묘사를 잘 해주셔서 아마 영화화를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네, 영화가 되기를 또 한번 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일단 상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권 지금 나왔고 네. 그래서 6번째가 곧 나오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작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작이시고요. 다작이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네, SF 작가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SF 사이언스 픽션이죠. 과학 소설입니다. SF 작가 로버트 A. 하인라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학 소설은 과거와 현재의 현실 세계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자연계와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에 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소설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강력한 추종자입니다. 저 집에 전집도 있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과학적으로 되게 많이 아세요. 똑똑하시고 박식하시고 되게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데 네. 그래서 소설이 약간 맥주 같거든요. 거품 엄청 풍부하고 엔젤링 짱짱한 그런 맥주 같은 네. 소설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맞췄냐라고 하면은 별로 맞추지는 못했어요. 정답률은 좀 낮은 편에 속하시거든요. 미래를 예측 못한다는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의 문화적인 맥락도 좀 있었을 거예요. SF가 좀 펄프픽션 느낌으로다가 진짜 진지한 문학이라는 게 있고 SF는 애들 읽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 SF가 여러모로 뒤섞이고 있고 사람들이 SF에 대해서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냥 SF란 과학적으로 오히려 이제는 뻥을 좀 더 잘 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사고 방식이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SF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설이 있죠. 가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논문을 쓰는 구조가 있잖아요.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법론이 나오고 실험이 나오고 그 결과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있죠.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죠. 이 과학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SF는 그러니까 사고 실험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그럴싸하게 어떤 특정 원리와 원칙이 작동을 하되 그것이 꼭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따르거나 현실 세계의 생물학적 법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뻥을 쳐도 되는데 뻥을 치되 그 뻥 안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병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필요한 게 요새는 과학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하인라인 선생님 살아계실 적에만 해도 미국에서 발암물질 막 만병통치약이라고 먹고 그거랑 별로 멀지 않은 시대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언노운이 많고 네. 우리가 왜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다 보면 밝게 만드는 부분 영역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uncharted territor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다 상상을 가지고 뻥칠 수 네.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쵸. 지금은 자꾸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야?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비과학적인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천대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합리성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라고 할까요? 아, SF에서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그러면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아니고 적어도 어찌 보면은 이공계적인 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해야 될까 유니버스 네. 그 유니버스 안에서 뭐 특정한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신에 일관되게 작동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네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SF는 그런 거군요. 저는 그냥 막 미래라든지 굉장히 뭐랄까 외계인 에소테릭? 나오고. 네, 막 외계인 나오고 막 UFO 나오고 막 이런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약간 철학적인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구나. SF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정말 이공계 출신이 SF 소설은 잘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김초엽 님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를 나오셨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작가 아서 클라크 님도 물리학과 그쵸. 전공이시고 로버트 하이니도 공학 전공이시네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많이 알고 스터디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유니버스를 구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SF를 쓰려면은 이공계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렇지는 생각하는데 않나요? 한국이랑 외국은 저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문예창작과 같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진짜 과학을 잘 알아서 그냥 소설을 썼는데 안에 과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SF가 된 케이스라면 한국에서 SF를 쓰시는 분들 같은 케이스에도 사실 이공계가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다른 일반 글 쓰는 거에 비해. 근데 제가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SF를 쓰시려는 분들 혹은 SF를 안 쓰시다가 도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SF를 쓸 때 백그라운드에 과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게 과학적인 느낌이 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뻥 막 쳐요. 사실 별로 과학적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과학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말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자료조사하다가 하면서. 지치고 그러다가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사람들이 이걸 의심할까? 나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멋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 쓰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약간 이과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저는 안될과학 정도나 조성노화 채널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도?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그럼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전에 문화부장을 하셨던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셨어요. 이제 제 글은 어쨌든 간에 전문가로서는 잘 썼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문학 전공자가 봤을 때 또는 글쓰기 전공자가 봤을 때는 수준 미달이다. 사실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돌려 말하셨지만 어쨌든 이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과학 글쓰기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방법론, 그리고 뭐 리절트, 결과죠. 그 다음 디스커션, 근데 토의죠. 이 논문이라는 포맷 안에서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되는지를 계속 트레이닝을 받고 막 논문도 막 정말 되게 많이 썼으니까요. 저는 논문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 인트로덕션이에요. 내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디스커션 부분, 토의 부분에서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요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 들어가는 부분들을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 부분은 굉장히 좀 포맷이 정해져 있고 특정 과학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의 부분을 잘 쓰면 결국에는 제가 그 다음 논문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토의 부분만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책이 나오고. 그게 이제 결국에 단행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리절트 부분, 연구 분석 부분이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단행본이 되다 보니 제가 처음에 쓴 단행본들을 보면 되게 좀 논문 같은 또는 정부 보고서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공계에서 특히 과학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주로 배운 분들이 소설을 쓴다고 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을 유려하게 쓰지 못하는 또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밀하게 쓰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저도 약간 이게 튀어나올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문장을 쓰다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부사가 들어가요. 부사가. 그러다 보니 그 순간 그때 그렇게 그러므로 약간 막 이런 게 자꾸 들어가요. 접속사, 그럼 안 부사 좋나요? 이런 게 자꾸 들어가는데 사실은 좀 유려해 보이는 문장이라는 게 좀 접속사가 적은 문장이 유려해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접속사가 없어도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그래 보여요. 뭔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네. 책 보면 되게 짧게 문장들이 돼 있고 툭툭 던지는 느낌으로 그쵸,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이 고급스럽고 맞아요. 정말 전공자가 되게 잘 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빼면은 느낌이 좋아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엄밀함을 버리고 상상이 들어갈 공간과 여백을 좀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라고 쓰면은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다. 엔터 치고 배가 불렀다. 라고 하면 뭔가 의미심장하잖아. 네. 그래서 좀 논문이나 엄밀한 글쓰기가 좀 몸에 배이신 분들은 약간 진짜 이악 물고 좀 접속사를 빼보시면은 뭔가 문장이 괜찮아져요. 아, 문장을 잘라야 되는군요. 그쵸, 그쵸. 문장을 자르고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그냥 내버려 둬야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러면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설 영원한 저녁의 연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는 저는 사실 SF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딱 잡아 들었을 때 영원한 저녁의 연인들이니까 로맨스 소설일 것 같잖아요. 연인들이니까. 네, 물론 근데 로맨스가 나오긴 합니다. 그죠? 로맨스 소설이기는 네, 하잖아요. 로맨스 소설이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막 뭐,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렇죠. 뭐 또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느낌의 그런 뭐 하루키 느낌은 좀 나지 않아요? 약간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이런 느낌?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네, 원더랜드. 그런 데서 나는 약간 맞아요. 저 좀 그거 펑키한 하루키 거 느낌? 중에 제일 네,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들이 조금 이제 나는데 하여튼 저는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뭐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제목에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들긴 했는데 이제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 그리고 장명을 또 이렇게 하신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속여서 죄송하긴 한데 연인들은 약간 로맨스 느낌 좀 내려고 넣었고요. 네. 포인트는 영원한 저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봤을 때 하루의 시간대에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하루의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 밤 뭐 이런 거 중에 영원한 붙이었을 때 자연스러운 게 있나요? 없죠. 그죠? 그나마 있으면 밤만 조금 자연스럽거든요. 영원한 밤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뭐 경제 불황 이런 이게 밤이 좀 시대로 상징화가 좀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두운 시대를 좀 상징하잖아요. 네, 밤이. 네, 그러니까요. 네. 경제 불황도 비슷하네요. 또는 그렇죠. 뭐 우리 중세 뭐 이런 어두운 시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영원하는 장소나 개념이나 뭐 시간대 좀 긴 시간 이런 거에 좀 붙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정유정 작가 영원한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람의 수명이 되게 길게 연장되면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는 좀 총체적으로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되게 길고 사실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진짜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 시간대에 영원한을 붙이게 됐어요. 이 이질감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그쵸. 담고 있는 거군요. 하루가 안 끝나는 거죠, 저녁이 영원하면. 네.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보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너무 스포를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책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최대한 많이 들도록 이렇게 어렵네요. 줄거리를 한번 썰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명작은 결말을 알고 봐도 명작이긴 한데 요즘에 뭐 영화 요약해 놓은 거 보면 오히려 풀 버전 보고 싶어지는 것들도 있죠. 요약을 이제 기깔나게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늙으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유, SF 작가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말기암도 사실 암세포를 다 긁어내는 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숨을 안 쉴 뿐이지. 그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입자 치료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병 때문이라기보단 전체적인 내구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명을 우리가 장기나 이런 거를 계속 교체하다 보면은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를 이제 계속 교체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는데 문제는 장기가 구독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독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폭탄이 날아오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몸에다 쓰는 거고 의료니까 이게 누진세가 붙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말년이 되면은 자기가 언제 심정지가 와서 죽을지 아는 세계관인 거예요. 물론 내가 로또를 맞으면 더 살겠지만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희망찬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는 쳐도 내가 이 나이에 신체 건강하고 멀쩡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막 사업을 벌여가지고 뭘 하고 그러기에는 진짜 영원한 게 아니라 타임리밋이 있다는 걸 아니까 조금 방탕하게 살아요. 방탕하다고 하면 맞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어차피 이제 끝이 날 것 네. 같으니까 그냥 먹고 놀고 그쵸, 이렇게 그쵸. 하자. 서로 마지막에 가까운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운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근데 그분들이 죽고 나서 구독료를 낼 돈이 없는 거지 아예 돈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인데 로맨스 소설이니까 그러다가 운명의 연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으로 인해 이제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설명하면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임박해 가면 구독료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좀 이 유니버스가 되게 악랄한 유니버스다 싶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뭐 범죄를 한다든지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가면 갈수록 연명의료라든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특히 이제 뭐 에크모 같은 이런 체외순환 장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연명의료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게 이제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오시는 간격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몇 년에 오셔도 한 번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반씩 줄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시다가 반감 6개월, 네,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 오시다가 막판이 되면은 정말 자주 응급실에 오시고 그 다음에 입원시켜서 잘해서 퇴원시켜드리면 또 조금 있다 오시고. 아이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돌봄 요구나 또는 의료적인 요구가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딱 그 구독료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증가가 된단 그렇게 말이에요. 작동하죠. 사람 미치게 하는 구독료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진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신데 죽음에 이르러 가는 동안 더 고치는 게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리얼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냉정하게 또는 그냥 무섭게 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묘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고 느끼셨구나. 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장기를 갈아 끼운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작동하는 콩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컨셉 자체는 정말 지금 현재 현대 의료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 수명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과 너무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뭐 돈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맞춤형 뭐 항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항비만 신약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위고비 삭센다 위고비 이런 약들이 사실 위고비는 뭐 정말 뭐 치매에도 효과가 있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치매라는 게 대사 질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사 질환이 좋아지면 뭐 노화도 지연이 되고 수명도 늘고 사망률도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막 관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불로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약들이 예를 들어서 SGLT2 억제제라고 해서 콩팥으로 탄수화물을 갖다 버려주는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00원이면 하루치를 먹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한 알에 10,000원이 넘습니다. 하루치가. 그러면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역시나 뭐 심혈관계 질환 뭐 여러 가지 나쁜 예후들이 예방이 되는데 결국에 빈부격차에 의해서 이런 약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얼만큼 소득이 있느냐,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큰 폭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돈으로 우리가 수명을 살 수 있고 임플란트를 구독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환원이 되어서 수명과 건강이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또는 돈이 수명과 건강으로 치환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된 등장인물이 또 노년층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호는 100살을 넘었고 남자 주인공. 네, 그리고 성아는 이제 여주인공이죠. 80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그다음에 죽음, 또 이제 미래를 상징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강렬한 감정 이런 것들을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소설이 상정하고 있는 작품 속 시점은 훨씬 더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작가님이 이 소설의 주인공보다는 아마 그 시점이 되면 나이가 좀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등장인물을 고령으로 설정하신 그런 계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이런 악랄한 세계에 대해서 쓰려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처음에 아이디어는 어땠어요? 그거 처음에는 황혼이온이 모티프였거든요. 어... 이것도 첫 장면이 어쨌든 이별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황혼이온으로 SF를 쓸 생각이셨어요? 황혼이온이 뭔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왜냐면 황혼이온이 되게 재밌는 측면이 많은 게 일단 하나는 요구하는 측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게 좀 재미있고 다른 하나는 황혼이온을 한 이후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헤어진 할아버님들이 뭘 하나 헤어진 할머님들이 뭘 하나를 보면은 할아버님들은 높은 확률로 좀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리고 할머님들은 약간 좀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새로운 정확히 만남을 보셨습니다.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하면 원래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자는 삶의 질이 개선되고 기대 수명이 증가되고 여자는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사별이나 또는 이혼이나 이렇게 남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은 오히려 약간 건강 상태나 이 기대 수명이 좀 증가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고 남성은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요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그런 부부 관계가 있고 가사 분담을 하는 그런 서양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게 황혼이온을 하면은 이제 몇 번을 해본 거예요, 주인공이. 그땐 주인공이 여자였어요. 몇 번을 해본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황혼이온을 해보니까 자꾸 나랑 이혼한 남자들이 죽는 거야. 근데 이들은 유산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비슷한 플롯이었어요. 그래서 개꿀이다. 그래가지고 해서. 계속 결혼을 하고 계속 이혼을 하고 약간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계속 엄청나게 건강 관리를 해서 결혼과 이혼을 네. 반복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혼? 결혼과 이혼을 이혼을 해도 반복하는 거죠. 유산을 남기면 그걸 받나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받으려면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거나 하려면 5년인가 10년인가 뭐 이렇게 필요한데 근데 보통 이제 황혼에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런 분들 보시면은 사실 이제 자녀분들 계속 찾아오고 막 이런 식이면은 잘 막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좀 외로우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황혼이혼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실 교수님 글도 그 건강법 찾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5년 건강. 네. 네. 되게 슬프고 섬찟한 얘기인데 너무 뭔가 자꾸 왜 이렇게 웃겨 보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고 네. 그래서 좀 더 SF틱하게 이렇게 됐죠. 네. 어쨌든 생애 말기에 접어든 분들이어야 하니까 굉장히 고령인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나오고 또 이제 임플란트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면 좀 충분히 미래여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둘 다 합쳐졌네요. 필연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원래 2025년에 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4년 말에 진입을 했고요. 이게 약속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빨리 왔네요. 통계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이제 90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든 싫든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 시대가 앞으로는 진짜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마 이제 뭐 브라이언 존슨 이런 분들 돈이 많은 분들이 정말 온갖 약들을 드셔가면서 맞춤형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막 주치 군단을 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저속 노화를 생활 습관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정말 지금 뭐 신약들 중에서 혈액 검사도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서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저속노화, 항노화 물질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진짜 뭐 만성 콩팥병, 돼지, 원숭이 장기 뭐 이런 것들, 이종 이식 이런 것들도 나아가서는 정말 장기를 이제 찍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서 우리한테 집어넣고 뭐 이렇게도 이제 될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그 돈
돈이 중요하죠.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씁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소설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약간 투쟁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스코프를 가까이 하고 보니까 개인사로 보이는데 사실 멀리 하고 보면은 다 이제 돈의 논리로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용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비용 압박으로 인한 좀 디스토피아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챗GPT가 좀 유행이 지나고 딥시크가 유행하고 있던데 네. 신선 배송이나 그런 거랑 약간 엮을 만한 근미래적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귀찮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은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보다는 귀찮다가 제가 보기엔 80이 넘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식단을 짜고 식단을 배송할 수 있으면 네. 할 것 같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요새 꽤 많이 이제 근데 있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들은 배송을 할 때 키트로 배송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놔야 된다든지 네. 물류망이 없어가지고 그 컬리나 쿠팡이 하는 것처럼의 배송지나 물류 관리가 안 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식단을 짜주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뭐 1일 1 다이어트식 배달, 1일 1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용 식단 배달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네.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하루에 하나씩 배달하기는 아마 이제 물류 비용이 쉽지는 않을 건데, 네. 약간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좀 꼬집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나 능력주의가 빡세기 때문에 이제 구독료 폭탄을 많이 맞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 단임제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쓰셨어요. 이게 아마 제 이야기를 인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블루존 2.0, 그러니까 느리게 나야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 문제를 그냥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건강이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건 사실 딱 건강만 찝는 그거는 아니기는 한데 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차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 보험들이 있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 이내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식이었다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게 생기고 CCBB를 더 가릴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를 점점 안 주잖아요. 안 주려고 노력하죠, 적어도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네. 차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주는 거는 이 보험회사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주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요. 이게 사회의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을 만들어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제 어뷰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방패처럼 어떻게 하면은 실손보험을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사회 신뢰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과 똑같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는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부 미담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들으면서 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기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영웅적인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개인이 엄청난 희생을 해서 굉장히 저임금과 아주 나쁜 근로 조건과 최악의 워라밸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 훌륭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또 그 집단이 굴러가고, 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뭐 60시간 동안 잠을 못 자서 그 다음에 의료사고가 났다. 그래도 개인이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새는 많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측면은 노동법이나 노조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활발해지고 있어서 좀 환영하는 측면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맞서 싸워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썼던 문장이 있어요. 당연히 물 틀면 물 나오고 불 켜면 불이 켜지고 지하철이 제때 오고, 이게 다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 작동하는 것과 완전 다 붕괴되는 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가설 자체가 되게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그동안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고 요즘에도 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고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급성기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제 촬영하러 오기 전에 어떤 응급실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게 큰 병원 특히 바이탈 보는 선생님들이 다 너무 이제 소진이 많이 되고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얼마나 더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환을 보낼 데가 없다. 그분도 굉장히 큰 이제 뭐 현타를 느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랄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수 두 수 앞을 바라보고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각자도생으로 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치료를 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모습들 각자도생의 위전 투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 시스템은 우리를 다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하고 제가 이 이야기 했더니 법조인인 지인분께서 표현이 정확치 않다라고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유죄 추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다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어요. 했다가 이제 법조인인 분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안 하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죄 추정을 어느 정도 안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 너는 나쁜 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만 다녀봐도 그렇고 뭐 우리 공무원 예를 들면 뭐 지원금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원금 내가 영수증 챙기고 돈 쓴 거 이거 해가지고 장부 적어서 자 이거 대조해서 봐라. 통장 이거 따로 분리해서 썼고 이러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유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우리가 횡령을 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계속 이제 괴롭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각자도생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시스템은 큰 도둑을 못 잡거든요. 큰 도둑을 잡으려면은 사람이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각자도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큰 도둑을 못 잡아요. 근데 많이 먹는 건 큰 도둑이거든요. 작은 도둑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건데 저희 병원에서 빠져나오는데 차가 되게 막혀요. 근데 웃긴 거는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돼서 서로 안 끼워주려고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입구에서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앞에 나가면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잘 끼워주면서 빨리 빠지면은 앞에 엄청 우리가 같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각자 도생하겠다고 막 서로 들이밀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지라 그 뒤에가 다 막혀서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환자가 들어오는데도 50분이 걸리고 나가는데도 50분이 걸려요. 탐색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난 상황. 네, 결국에는 서로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에 저는 심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만 잘 분배하고 서로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삶의 질을 윤택하게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사회가 신뢰가 없게 굴러갔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좀 약간 샜는데요. 근데 그런 사회의 모습들,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책에 보면은 사실은 다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네. 우리 책 홍보하는 거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네, 말하고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소설가 분을 만나보면서 여쭙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세상의 이게 문제들, 내가 느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유니버스를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영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A, B, C, D, E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묶는 주머니를 만드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왜 여쭙는 거기도 하냐면 제가 소설을 하나 써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가야 할 방향들도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설이 아니라 보고서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되고 현재의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노잼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소설에 좀 녹일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작법적인 내용들이 걸리는데 네. 하나는 그거예요. 꼭 소설이 인물들이 막 영화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지고 인물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얘를 계속 보면서 과거에는 어땠고 뭐 이렇게 인물을 쭉 따라가는 이런 소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짜 보고서 형태로 된 소설도 있고요. 그래요? 네네네.
편지를 막 이렇게 모아놓은 소설도 있고요. 형식은 사실 개발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써야 소설적인 이런 막 인물의 사건과 감정과 세계관과 이런 데 녹일 수 있나 요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형태로 소설을 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그러면 네. 그냥 에세이를 뇌피셜로 쓴 다음에 네네. 이거는 사실 소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황혼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황혼 이혼으로 생각하고 썼지만 그거를 계속 이제 굴리다 보니까 같은 주제의식, 같은 플롯이지만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더 강렬하겠다, 더 섬찟한 느낌을 주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빚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 빚음을 얼마나 더 세련되고 얼마나 더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맞게 잘 빚어내는가가 결국 좋은 소설을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이 이제 쓰고 싶은 뭐 미래상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상되는 바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진짜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잘잘잘잘 쓰면 말씀하신 대로 좀 노잼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문학적인 텍스트라고 느낄 때는 그게 감정을 건드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건조한 글, 숫자만 있는 글이라도 그게 사람한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뭔가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면 그건 좀 문학적인 글처럼 느껴져요. 문학적인 효과가 생겨요. 네.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진짜 보고서를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형식이. 그래서 아들아, 너가 나이가 먹었을 때가 되면, 그리고 비전을 쫙 써. 근데 진짜 처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정말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짜자자자작 쓰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쓰시려는지 제가 모르지만 꼭 이거를 인물, 사건, 배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녹여내고 이런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정말 상상하신 바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설명이 많아야 된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넣는 것도 충분히 소설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네요. 소설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문학적인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서윤빈 작가님께서도 이 책을 쓰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디스토피아잖아요, 약간 이 책은. 굉장히 깔끔한, 약간 무서운 그런 디스토피아인데 반대로 유토피아를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유토피아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유토피아를 잘 상상을 못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저는 어떤 욕망이 들어가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거는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믿거든요.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그렇죠.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밀하게 막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엑셀 걸듯이 조건을 이렇게 짝짝짝 걸어서 자산 얼마 이상, 자가 보유, 뭐 집 두 채 이상, 뭐 기업체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쫙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돈을 잃게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은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약간 하는 거죠. 네. 세상에 바라는 바는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내 미래를 매 순간 걱정하고 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아닐까? 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사라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오, 대박. 이 책에서의 부유하는 사람들의 불안감? 그것의 대척점인 것 같네요. 제 바람이라서 저는 맨날 걱정을 하거든요.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인류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시대인 건데. 근데 제가 간혹씩 강연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통계 데이터를 봐도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 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괴리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최악이거든요. 객관적으로 기대 수명은 좋은데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뭐 OECD 꼴찌고,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사회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니까 사실은 저출산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되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뭐 갓생을 못 살고 있을까봐 계속 걱정하고, 포모가 있고 나도 노인 빈곤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좀 안전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농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대학생에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애들이 막 갓생 그러면 술 마시러 가자고 그래요. 갓생과 술 마시는 게 같은 건가요? 디오니소스도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디오니소스도 신이니까 술 마시는 것도 갓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귀등으로도 안 됐죠.
작년 그러니까 2024 트렌드 코리아의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한다. 네. 옛날에 T자형 인재라고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이젠 넓게 육각형이야? 깊게 알고, 예, 육각형으로, 네, 뭐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기타 재능도 많고, 직장도 좋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불안한 거죠, 또 그렇죠. 사회가. 약간 그런 거네요. 모순의 모순 같은 거네요. 모순의 모순. 약간 그런 거죠.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가 있으면 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가 있으면,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근데 싸우지 않아도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약간 이런 논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 중에,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좀 더 아까 T자형 인재 얘기라고 같이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T자형 인재는 공격형 인재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넓게 보고 하나 파서 때려 박는다는 개념인데 육각형 인재는 방어형이잖아요. 그러네요. 뭐든지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가 엑스트라오디너리 한 거가 필요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2025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아보하잖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더 수동적인, 약간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소확행도 더, 아니네요, 이제. 예, 조금 더 이제 안정형으로 바뀌는 느낌이네요. 행복도 안 찾아도 되고 네. 불행만 없어라. 예, 2024의 경우에는 이제 또 도파민해서 24시간 내에 도파민을 가득 채우고 싶었다면 2025는 이제 아보하. 보통이면 정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다. 말씀하신 방어형으로 가는 게 맞는 그 지금 사회 트렌드인 것 같네요. 어찌 보면은 뭐 전문직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이 생기는 거는 사회가 서로 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 또 사회 자원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있고 부동 떠서 움직이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서윤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미래, 좋은 나라는 당장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대충 살아도 사라지는 삶, 나라. 네. 작품 안에서 100세가 되면 자율주행을 의무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화자는 자의적인 선을 그어놓고 내가 정말로 뭘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이로 자르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정부의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숫자 나이로 사람의 능력을 쪼개서는 안 된다. 지금 뭐 모든 제도가 뭐 숫자 나이로 자르고 있긴 하죠. 65세, 75세. 그런데 사람의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노인 운전도 비디오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노인 운전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숫자 나이를 가지고 쪼개지 말고 그렇죠. 제대로 사람의 기능을 평가를 기능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제대로. 그래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서 일부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뭐 제도 또는 뭐 숫자 나이로 사람을 쪼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설가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어디가 조절점이 돼야 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게 면허를 너무 전 세계에서 쉽게 발급하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에 대해서. 네.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면허를 사실 딸 수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은 주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실력과 면허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네. 실제로도 면허가 운전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서 다들 연수를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애초에 주기도 조금 엉터리로 줬는데 또 뺏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아무나 차를 몰고 다니는 건데 약간 대입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수능도 사람의 지능이라든지 수학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엑셀 소팅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는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그게 실제로 기능하는 분류가 너무 적어요. 네. 너무 동의합니다. 수학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이 고위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이전에 영상도 만들었지만 수능 시험 최근에 문제를 봐보니까 저희 때랑 많이 달라서 네. 옛날에는 그냥 책 많이 보면 그냥 풀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요새는 이 문제 푸는 스킬을 외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모교에 있는 국어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여쭤봤더니 국어 선생님께서도 이제 옛날에는 주로 독서 교육 위주로 언어 영역을 이제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재미가 없어졌고 거의 이제 문제 푸는 기계처럼 이제 되어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굉장히 슬픈 소식이네요. 독서.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드라는 존재입니다.
모드는 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혹시 거기서 따오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자비스에서 따왔습니다. 자비스에서 따오셨어요? 아, 아이언맨의 네. 자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허는 너무 네. 많은 이와 연결돼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실망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허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너무 많은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이죠. 십몇만 명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아, 자비스 같은 그런 존재군요. 이 모드가 평가도 하죠. 그렇죠. 당신은 가속노화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로 당신의 보험료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네. 빨리 더 저속노화해라. 근데 이 모드는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약간 요즘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따지자면 챗GPT 같은 걸 개인화해가지고 네. 개인 맞춤으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자체는 제공을 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박아가지고 쓰니까 이 안에서 맞춤형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984처럼 이렇게 뭔가 거대한 악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회사와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같은 회사는 아니라서 네. 우리가 API를 쓸 때 아, 주고받는다? 예, 그렇네요. 이 모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돈 받고 그 정보를 팔 수 있겠네요. 팔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예, 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험하게 몰면 그렇죠, 그렇죠. 티맵 스코어가 나빠지면서 보험료가 악화되는 것처럼. 너무 짜증나요. 저는 차를 안 몰지만 아, 네. 예, 그래서 슬슬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은 한마디로 굉장히 깔끔한 디스토피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100세 노인이 젊음을 살 수도 있고요. 돈만 엄청 많으면 영생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깔끔해 보이지만 또 이제 죽음조차 공평하지 못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전 투구의 장이라는 면에서 사실은 디스토피아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톰 클랜시가 붉은 10월에서 9.11 테러를 뜻하지 않게 예측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미군이 작가들한테 가능한 이제 미본토 공격 시나리오를 좀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 깔끔한 디스토피아를 좀 잘 막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상상력을 좀 빌어보고 싶네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뭐 부동산 값 잡습니다부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자기 살 집은 있어야 하는 거고 네. 그냥 그 차원에서부터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 아까 말한 거랑도 비슷한 궤이기는 합니다만 되게 이 극단적인 상위권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괜찮다고 느끼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좀 망한 것처럼 느끼는 모두가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조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나이 먹고 월세 살아도 그게 꼭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뭐 월세가 아까울 수는 있겠죠. 아 월세 계속 내기 싫다 이거 좀 아까운데? 혹은 아 저거 집이 오르네 이건 내 집 아니니까 월세가 오르려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나는 몇 살인데 월세 살고 있으니까 망했어 여기까지 가면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외부적 요인이 내부를 자꾸 짓누르는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이 내부를 짓누른다. 그래서 그 짓누름이라도 없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가령 이런 거죠.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너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 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너가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기적인 소득이 너는 지금 없기 때문에 네가 당장 뭐 계약금을 얼마를 받고 네가 뭐 상금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 너가 대출 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너는 집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이 집이 얼마가 올랐는지 알고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데 적어도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말자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데뷔를 했으니까 좀 인생이 이렇게 틀어져서 갈 수 있지만 입사 동기가 있는 분들 혹은 내가 막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든 로스쿨을 준비하든 뭐 약사를 준비하든 이러면서 투입 비용이 더 많은 분들은 비용 투입한 것만큼 또 누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두가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비용 투입도 줄어들어야 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대학을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사실은 땅값도 내가 꼭 강남에 살 필요는 없고 약간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가 좀 만연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걸로도 모자라에 너무 많이 몰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육각형 얘기했던 것처럼 엑셀 소팅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맨 위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느낌. 바깥에서 내부를 누르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왜 에테르 옛날에 지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에테르.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대한민국 이 한반도 위에 그런 에테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쇠 몰딩 하듯이 좀 이렇게 굳어가지고 땅바닥이 좀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쇠를 열심히 달궜는데 갑자기 지지대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새 많이 느끼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던 것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냥 뭐 합판이라든지 함석 철판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축적을 해오는 시간을 가졌던 것 대비 우리는 축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50년 만에 지금 뭐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발 약 50년이잖아요. 50년 만에 축적이 되는 게 말이 안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철권으로 밀어붙인 게 많잖아요. 여러모로 강제력으로 밀어붙인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나온 순기능도 분명히 지금까지 있긴 있었어요. 제법 많았는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되돌아보거나 재평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임감이 저는 좋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의 책임감으로 사회가 굴러간다면 회사에서는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막상 왜 우리의 안전망은 개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가가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서윤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말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고령화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또 기후변화 오늘 이야기는 많이 못했는데 SF 작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기후변화 그래서 네. 책이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 참 우리나라 미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책이 참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보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미래를 깰 실마리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주신 서윤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